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JP모건 등 이 은행들의 호실적으로 금융주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려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는데요. 현재 시장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SVB 사태에서도 그동안 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에 순이자 마진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주들 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등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주택 지표 등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두둑하게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최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혹한기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까지도 실적이 꺾였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던 대만 TSMC도 실적이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3월 매출은 대만 달러로 약 1,455억 달러, 하나로는 약 6조 3천억 원으로 작년 3월에 비해서 15.3%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월 매출이 감소하는 건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파운드리 2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주문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에 1분기 적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3위인 대만 UMC도 매출이 전분기에 비해 2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IT 수요 위축으로 애플, 엔비디아, 웰컴 등 고객사의 주문이 감소하면서 TSMC 매출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메모리 업체는 미리 만들어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건데요. 파운드리는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물량만 생산하는데요. 따라서 재고 부담이 큰 메모리 업체와 달리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메모리 업황 부진에 파운드리는 비교적 선방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지면서 결국 파운드리도 업황 부진을 피하긴 힘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타깝게도 업계에선 당분간 이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에 이어 TSMC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내 시공장 건설 계획을 반년에서 1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설비 투자 목표치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업황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때 이른바 영끌과 B2에 앞다퉈 나섰던 이 20, 30대 청년층이 다중채무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소득 청년 다중채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늘었나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소득 청년 다중채무자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고요. 또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을 뜻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취약차주의 36.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데요.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 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무려 4만 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는 이들이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건데요. 실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대출을 갚는 게 더 부담스러워진 상황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6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고금리 추세의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고금리의 물가 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또 외식 비용 증가 등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위기 대응책 시행이 즉각 나서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저소득 청년 다중채무자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현대차그룹의 쾌속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수 시장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나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양사 합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약 13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작년 1분기 22,768대보다 36.1%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해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3.4% 늘어났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아 니로 EV와 현대차 아이오닉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런 인기 덕분인지 현대차그룹은 올해 목표도 높여 잡았다고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한 올해 글로벌 전기차 목표는 58만 8천 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판매 대수보다 20만 대 이상 많은데요. 현대차는 지난 1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를 33만 대, 기아는 최근 인베스터 데이에서 25만 8천 대를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내 자동차 업계는 연말 이후인 1분기 판매량이 적은 비수기에 해당되는데요. 전기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확정된 2월 이후부터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반응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의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무려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해석해보면 향후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쾌속 질주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 소식과 함께 현대차그룹의 호실적 관련 이야기 최민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중국의 경제 지표 등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잡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합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 송전 시장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도 강하고요. 원전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올렸습니다.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엠플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엠플러스가 약 31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공정 제조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의 규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26.87%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영업 비밀 요청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시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가는 이 같은 공시와 함께 장중에 상승 전환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티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티움바이오의 김은택 대표가 장중에 2만 주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총 2만 주, 매수 규모는 2억 1,73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과 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제약 바이오텍 기업들이 회사 자체의 이 팬더멘탈과는 별개로 기업 가치의 하락을 겪었다면서 이번 이런 결정은 저평가된 기업 가치의 회복과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양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양증권은 전직 임원인 민모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이 배임을 저질러서 고소했다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배임 금액은 21억 5천만 원으로 한양증권 자기자본 대비 0.47% 수준입니다. 네, 민 씨는 82년생으로 이 최연소 임원으로 이름을 알렸었죠. 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7억 원, 28억 원 등 이 고연봉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차명 투자 의혹이 나왔죠. 아내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서 이 자산 운용사를 실소유했다라는 의혹을 받은 건데요. 한양증권은 이 같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에는 차명 투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 금감원의 검사 이후에 결국 고발이 이루어지자 한양증권도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저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스템 제2의 생산기지를 마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산업단지 내에 클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연면적 1,600여 평의 4층 건물 공장을 인수한다라고 오늘 공시를 내놨는데요. 매입 금액은 177억 원이고 매매 계약은 5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매입 목적은 기존 생산 라인의 안정화와 2차 전지 장비 등 신사업 부분에서 필요한 생산 라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하반기부터는 이 고온 에이징 장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서의 핵심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핵심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방산 20조 수주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이 관련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AI에게 먼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각국의 보안과 군비 강화가 주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방위 산업들이 이 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면서 우선은 기술 개발 및 혁신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또한 국내 시장 개척 및 또 수출, 국제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협력과 협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한 인력 양성 또는 인재 확보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야 되겠다 이런 포괄적인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줬는데요. 이 AI, 챗 GPT 의견에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핵심은 우리나라 내수 산업에만 머물던 이 방산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무기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향후 수출이 더 넓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네. 빈자리를 채우는데 한국 무기가 가격도 그렇고 성능 측면에서도 비교적 우위에 있어서 좋은 어떤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요인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세계화를 외치던 2010년대 흐름과는 달리 2020년대 들어서는 뭔가 다시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각자 도생의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이 네. 방위 산업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그동안 방산 쪽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국가들이 이런 쪽에 뭔가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 자체가 현재 이 종목들을 강세로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대감도 올라오면서 네.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복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장도 방산 주요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회장이 좀 방한을 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K방산 수출 수주 현황을 조금 봤더니 여러 나라에 이렇게 좀 수주와 수출 현황들이 조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요 방산주들 주가부터 살펴주신다면 어떤 이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방산 수출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작년에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의 강세는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네. 이 수주 때문에 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이 수주는 이미 기반형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한국 진출, 그다음에 UAM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네.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라고 하는 지역적인 확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폴란드 이외의 지역으로 얼마나 확대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동안 노르웨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일부 지역으로의 확대가 아직까지는 실제 과실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작년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수주 내용들이 올해는 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폴란드 관련 이슈로 더 올라가기는 어렵고 복합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올해는 다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네. 이들 종목의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폴란드 이슈보다는 수주에 조금 집중을 하셔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 방산 빅4 올해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나왔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이 8조 원대로 가장 높게 지금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2, 3조 원대 매출 조금 예상되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살펴주신 것처럼 이 폴란드 이슈 외에도 기업들의 개별 수주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셀코리아 추세 속에서도 방산주만은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이 방산 섹터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최근에 2차 전지만큼의 상승세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섹터도 2차 전지만큼 가긴 어렵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신용을 내서 지금 주식을 사는 신용 잔고도 급증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위쪽으로 튄다면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뭐 대거 청산하면서 뭐 주가가 끌어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는 뭐 밸류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급에서 누가 힘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만큼 갈 거다라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방산주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실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모멘텀을 더해가는 종목군들이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복합 모멘텀 기업들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둘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보잉과 그다음에 그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쪽에도 일부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 갔을 때 160대 정도의 추가적인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누가 만드느냐? 미국에서 많이 만들고 GE도 만들고 여러 기업들이 만들지만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또 부품을 공급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품 수주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실적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수주 모멘텀은 올해 말부터 실적으로 잡힐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우주항공 모멘텀이 강하게 붙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결국 그 위성 관련된 발사체 부품도 이런 회사들이 추가 수주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더불어서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종목군들이 밸류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그래도 그 비싼 밸류를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탑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들 종목도 뭐 2차 전지만큼은 안 올랐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이어진다고는 보는데 신규 매수를 해서 과연 기대했던 탄력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2차 전지를 쫓아갈 섹터는 아직은 조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개별 실적을 깔고 추가 상승 모멘텀을 조금 잡을 만한 이 기업들을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는 방산과 우주항공 시너지 기업에 조금 주목하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요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한국 선호 현상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방산 섹터 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과 우주항공 사업 같이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좀 지닌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탑픽이고요. 이 두 종목이 메인이긴 한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격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지 또 그에 대한 주가 반응은 어떤지를 확인하고 아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선도 종목으로 쫓아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LIG 넥슨 같은 종목은 뭐 마진율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추가 수주가 없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관되어 있지만 여기 메인 종목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밸류를 좀 비교해 보면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밀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LIG 넥슨 같은 종목군들을 상대적인 저평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은 지금 이 ICT 종목입니다. 그룹사 ICT도 하지만 방산 관련 ICT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호 복합 체계라든지 미사일 관련 항법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KF-21에 들어갈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은 적은데 비해서 드리는 돈이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기대감은 또 높아질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뭐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방금 언급
언급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중심축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다만 매매 관점에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주시다가 뭐 선도 종목이 따라가기 부담스러울 때는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론 머스크의 화성 꿈이 조금 실현될 듯한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타쉽이 이르면 오늘 밤 좀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발사가 된다면 향후 이 주가는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일까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누리호죠. 네. 실제로 뭐 스페이스X에 우리가 뭐 일부 뭐 제품을 납품할 거라고는 하지만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우리도 5월달에 지금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다 엮여서 미리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자체가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뭐 스페이스X가 성공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뭐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실적의 모멘텀으로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왔고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이라든지 추가 모멘텀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뭐 스페이스X가 성공하고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뭐 실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발사 이전 자체가 주가가 강할 수 있고 발사 모멘텀이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주가의 탄력도는 줄어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덤벼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사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향후 주가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이브 SM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사 시너지로 주가가 상부상조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께 자세하게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엔터사들처럼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내려면 어떤 동력들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좀 내줬는데요. 성장 기대치가 성장 기대치에 대한 이런 뭐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또한 긍정적인 재무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또 혁신과 기술력도 물론 필요하겠죠. 또한 경제적, 정책적 환경의 개선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해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최근 이 하이브와 SM 관련해서 전에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던 SM 인수전에서 이 경영권을 따내지 못했던 하이브가 대신 플랫폼 사업 협력권을 좀 따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SM 소속 아티스트 12팀이 이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이 위버스에 입점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봐도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SM 전의 전쟁 이후 주가에 대해서 이사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이거 3월 13일 날 저희가 다 살펴본 이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하이브 승, 나머지 다 패라고 언급을 네네. 드렸죠. 왜냐하면 하이브는 돈을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쵸. 위버스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하이브는 손해볼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에 뭐 하이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와도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뭐 그때 대비해서 40% 이상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네. 더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챗GPT가 여러 가지를 잘못 짚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의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네. 공연이 재개됨으로써 마진율이 높은 공연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음반 판매 같은 것들로 그동안 버텼는데 그렇죠. 음반 판매는 꺾이지 않는 가운데 공연이 늘어나면서 아마 실적이 올라올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강한 하이브와 JYP 엔터는 네. 두 가지 모멘텀이 더 있죠. 하나는 지민의 이제 빌보드 1위라고 하는 모멘텀도 있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양사가 모두 실제로 미국에서 활동한 아이돌을 데뷔시키는데 그와 관련된 매출이 지금 기대치는 연간 매출 정도를 미국에서 거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두 종목으로 이끌고 있는 상승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공략 종목이 JYP 엔터였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대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도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해서 녹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사들 한 달 주가 상승률을 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하이브와 JF 엔터테인먼트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금 좀 짚어주신 이런 이슈들이 조금 맞물린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 SM 또 3.0 효과로 이 SM의 주가 과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하이브 또한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선방을 해주고 있는 증시 상황이 또 엔터주 같은 성장주에 조금은 좀 우호적인 환경을 좀 조성한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엔터주 내에서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세가 이미 말해주고 있죠. 하이브와 JIP가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탑픽입니다. SM은 3.0을 한다고 했는데 SM은 그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3월 13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즉 카카오로 인수되고 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네. 인수 가격과 관련된 부분, 뭐 주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그 안에 뭐 같이 음악에 뭐 1인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아요. 좀 튀어나오고 네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SM은 뭐 그렇게 매력도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SM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과연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네. 신규 아티스트들을 잘 영입해서 운용할 수 있고 3.0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그런 프로듀서들을 영입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이브하고 JYP 엔터는 유니버셜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미국 아이돌의 런칭과 이들의 매출이 과연 기대한 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먼저 다 주가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사서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한 이제 홀딩 정도의 관점에서 보유가 필요하고 신규 매수는 이 엔터 쪽으로 음원 관련 엔터주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앞으로 또 신규 아티스트나 프로듀서 영입에 조금 SM이 어떻게 조금 흘러갈지도 관건이겠고요. 또한 미국 아이돌 관련된 이런 이 호재성 이슈로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보유하신 분들은 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되 신규 접근은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다 이 두 섹터를 조금 살펴주셨는데 이 두 섹터 내에서도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먼저 오른 종목군들을 언급드리긴 뭐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는 저는 하나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는데 작년에 뭐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던 회사죠. 올해도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업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산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 방산 매출이 대부분 IT와 관련된 방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합 방호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사일 그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레이더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지금 계속 수주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긍정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기 수출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IT 요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IT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는 이 매출이 별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좀 약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 좀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 관련돼서 지금 UAM 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를 비용으로 볼 거냐?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지 않지만 이익이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이익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성장 모멘텀에 올라가는 지금의 순간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어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 주가는 뭐 17,000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마진율이 올라오거나 추가적인 수주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위쪽에 그 공간을 더 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개인적으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하나 시스템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소장님과 나눠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증시 견인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미 주요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미국 대형은행 실적 발표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뭐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웰스파고와 시티그룹들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SVB 사태 등으로 이번 주요 은행 실적들이 주목되고 있었는데 컨센서스가 좋지 않았는데도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은행주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온 이 세 개가 일단 가장 중요한 항상 그 실적은 은행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JP 모건, 웰스파고 그다음에 이제 시티그룹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순이익이 특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우리 예상할 경우에 거의 뭐 52% 이상 지금 순이익이 그쵸. 나온 걸 보실 네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시티하고 웰스파고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이런 네. 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외에도 근데 의외로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 28.1% 감소 이런 얘기를 지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은행들이 꼭 다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호실적인 건 맞는데 네. 전반적인 컨센서스나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하향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연준이 이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현재 월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네. 금리 인하를 대부분 한 올 하반 연말 네. 아니면은 내년 1분기 이때쯤부터 해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즉 그 이전에는 금리를 네. 낮추진 않고 그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네. 보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JP모건은 역대급 실적을 조금 발표했고요. 이어서도 시티은행과 웰스파고도 실적을 조금 나타냈지만 이 대부분의 좀 대형 은행주들 좀 호실적은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형 은행들 다행히 실제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함께 발표된 소비 지표와 기대 인플레였는데 이 주요 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대두되는 게 아닐까 좀 우려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는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요? 첫째는 네. 일단은 그 옐런 의장이 아니고 지금 장관님이죠. 네네. 옐런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은행들이 그 전체적인 대출을 좀 더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서는 좀 더 강하게 조이면은 오히려 그렇게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반면에 근데 지금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블랙록 같은 경우는 네. 현재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게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블랙록에서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 오히려 한 50에서 75 BP 정도 더 올라가서 네네. 대략 한 5.75에서 6% 정도의 금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현재 여기 나오는 그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게 되면 네. 현재 우리나라가 3.5%에서 딱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5%에 올라가 있는데 네네. 5월 FOM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네. 첫째가 유가가 있고요. 유가가 지금 현재 감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혹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원유라든가 아니면 네.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그 1차 금리 목표치는 거의 다 왔거든요. 네네. 5.25% 정도로 이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가 발동을 했을 경우에는 블랙락의 예상대로 한 6%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추가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이 옐런 장관과 또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좀 엇갈린 의견을 조금 내놨습니다. 자, 현재 5월 FOMC는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려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이번 주부터 미 실적 발표가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기술주들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19일에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전기차 추가 가격 인하를 좀 감행하기도 했죠. 당장의 이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좀 택한 듯한데 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국내 관련 섹터 주가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우선 전기차 섹터로 보시면 현재 경쟁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그 전기차 부문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제 모델 Y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부 모델은 조금 올렸는데 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로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연방정부 보조금, 즉 IRA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내연기관 완성차보다도 좀 더 싸게 이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연기관차들하고 이제 가격 경쟁이 들어가는 가운데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객 인도 차량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봤을 때 실적은 분명히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인도 차량은 늘어나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순이익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 따라서 이제 국내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MS 오토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올 3분기까지는 아마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강력한 그 가격 인하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3분기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좀 건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최근 이 전기차 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순이익은 조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조금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 3월 목표 주가가 상향된 기업이 150곳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경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전력들, 특히 이제 그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을 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특히 IRA의 특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 부문에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OCI부터 해서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이 이제 그 태양광의 직접적인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엇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분할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주가는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약간 이제 나쁘진 않은 자리에 있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 정부하고 현재 그 태양광 패널 250만 장을 계약하는 그 정부 조달 계약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나가는 걸로 봤을 때 매출은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 당연히 이제 대장주니까 이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태웅 같은 이런 업체들을 좀 보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IRA 수혜주인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태양광엔 OCI,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또 LS 일렉트릭 등 모든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해주셨고요. 특히나 하나 솔루션은 분할 후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점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풍력도 또 CS 윈드와 효성 첨단 소재, 태웅 등에 조금 관심을 조금 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IRA 수혜주다 보니까 또한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말에 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한 이후에 또 이런 점에서 좀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 외에도 이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후 주가를 봤을 때 제가 예상할 때는 이번에 방미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소부장, 그다음에 또 이런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소부장 관련주들도 미국에 투자 유치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더 올려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정말로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네. 조금 기술만 뺏기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요거에 대한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선은 그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앞으로 또 방미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대통령 여러 가지 논의 좀 성공적으로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또 지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가 좀 우위에 있는 입장이다, 좀 유리한 입장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감청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좀 미국에 좀 카드를 던질 수 있는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원자력이죠. 네. 우리 특히 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봤을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것 중에서는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요거를 지금 현재 그 거의 이제 진행이 됐고 마지막 남은 게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할 것이냐만 남았는데, 네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SMR에 대한 개발이 있죠.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우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우리가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원전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좀 이슈로 떠오르는 게 최근 코스피 2,500선 돌파입니다. 자, 이제는 또 한 번 2,600선을 좀 뛰어넘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스닥도 900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장과 실적 시즌이 조금 맞물린 가운데 투자자들은 또 어떤 섹터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될까요?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우선은 전체적인 국내 증시 지수들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조금은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이미 상당히 업황이 부진하다고 나와 있고 가이던스가 낮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에서 2,600선을 넘어서 유지를 하는 건 조금 부담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오히려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 전력 그중에서도 그리드 그래가지고선 전력 송전선 있죠. 네. 요거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품 관련주들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좀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은 좀 주의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네. 그 대신에 현재 조금 저평가가 돼 있는 오히려 수소 관련주들을 좀 더 보는 게 좋은 게, 이제 수소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서서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좀 더 지켜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에 2,600선 좀 탈환은 조금은 좀 부담이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하락 가능성도 좀 점쳐 주셨습니다. 또한 뭐 계절적인 영향으로 앞으로 뭐 여름을 앞두고 뭐 식품과 또 전력 관련주들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한 최근에 이제 과열 양상을 띄었던 2차 전지 이 관련 주들은 조금은 조심히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수소 관련주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소 이 섹터 내에서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퓨얼셀 부분, 그러니까 범한 퓨얼셀, S퓨얼셀 같은 네네네. 경우 굉장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에서도 에너빌리티 쪽이 역시 그런 걸 좀 하고 있으니까 원전이지만 동시에 이제 수소로 가는 쪽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신 하이솔루스 뭐 이런 애들도 좀 괜찮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범한 퓨얼셀을 뭐 필두로 해서 이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소 관련 산업을 좀 영위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SD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